지금 회장님 곳간에 도둑이 들었는데 제가 그 도둑 잡아드릴까요? 지금 회장님 곳간에 도둑이 들었는데 구멍 난 줄도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그 도둑 잡아드릴까요? 강남의 화려한 사옥,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최대호 회장 앞에 기묘한 차림의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짙은 한복을 입고 방울을 든 채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내뱉은 첫마디였죠. 누구도 감히 직언하지 못하는 회장님 앞에서 소년은 도리어 복채로 5천만 원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길래 감히 회장님께 이런 당돌한 제안을 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야기는 10여 년 전 어느 낡은 시장 골목의 허름한 점집에서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 찬바람이 유난히도 매섭게 불던 서부 시장 뒷골목. 다닥다닥 붙은 상가들 사이로 낡은 깃발 하나가 힘없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 이제 겨우 17살이 된 소년 도아가 살고 있었죠. 도아는 이 동네에서 애기동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우러러보는 영험한 무당이라기보다는 시장 상인들의 푼돈을 받아 할머니의 약값을 떼는 가련한 처지에 가까웠습니다. 야, 애기동자. 오늘 우리 집 손님 좀 들겠어? 복채는 나중에 장사 잘 되면 줄게. 생선가게 김씨는 비릿한 손을 도아의 한복 소매에 쓱 닦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도아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죠. 사실 도아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 신발 끝에 묻은 흙의 색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 실룩거리는 입술 근육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에게 도아는 그저 신기가 조금 있는 운 좋게 말을 잘 마치는 어린애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약 꼭 챙겨 드세요. 제가 저녁엔 맛있는 거 사올게요. 도아는 좁디 좁은 방 안에서 쿨럭이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방울 하나가 들려 있었죠. 사실 도아는 이 방울 소리가 싫었습니다. 맑은 소리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탐욕과 기만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도아는 시장 입구 낡은 평상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시장 골목으로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광택만큼이나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는 그 차 안에서 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바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이끄는 최대호 회장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수천억의 자산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짙은 수심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용하다는 동자가 있는 곳인가? 최 회장의 비서인 정 실장이 코끝을 찌르는 시장통의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도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방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회장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도아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신의 조화가 아니라 사람의 지독한 욕심이 만들어낸 흔적이었으니까요. 도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도아를 말리려 했지만 도아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매섭고 날카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니에요. 어르신 곳간에 큰 구멍이 났는데 엄한 데서 구멍 메우려고 하시네. 정 실장이 노발대발하며 도아를 밀쳐내려 했지만 최 회장은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곳간의 구멍이라는 말은 최 회장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금고,
도난 사건을 정통으로 찌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둑 제가 잡아드릴까요? 대신 우리 할머니 수술비로 5천만 원, 딱 그만큼만 준비해 두시죠. 어린 무당의 당돌한 요구에 정 실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 실장이 도화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도화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의졸였습니다. 왼쪽 벽면 세 번째 풍경화 뒤. 아직 비어 있던가요? 그 한마디에 최 회장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은 최 회장의 집무실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 최근 금고에서 비밀 장부가 사라진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위치는 최 회장과 최측근인 정 실장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보안 구역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최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안은 대답 대신 가만히 최 회장의 신발 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장의 구두굽에 묻은 미세한 보라색 카펫 실밥. 그것은 회장의 안방이나 거실이 아닌 오직 그 비밀 금고가 있는 서재에만 깔린 특수 카펫의 것이었습니다. 도안은 신기가 아니라 철저한 관찰로 회장이 최근 어디에서 가장 초조하게 머물렀는지를 읽어낸 것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최 회장에게 도아의 말은 마치 귀신이 귓속말을 해준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좋다. 내 놈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인지 내 직접 확인해 보마. 당장 이 아이를 차에 태워라. 정 실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도아를 자신의 검은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경악 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낡은 시장통을 벗어난 차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탐욕과 비밀이 가득한 평창동 저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선 곳은 평창동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낡은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 대신 여기서는 차가운 대리석과 짙은 향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도아는 차에서 내려 목을 꼿꼿이 세웠지만 발끝까지 닿는 한복 자락이 어색한지 자꾸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도아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아들 지훈과 비서 정 실장은 도아를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듯 훑어보며 나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정신이세요? 이런 시장통 꼬맹이를 집안에 들이시다니요. 남들이 알면 웃음거리만 됩니다. 지훈의 모진 말에 정 실장 역시 콧방귀를 뀌며 거들었습니다. 보안팀을 강화하면 될 일입니다. 이런 미신에 휘둘리시는 건 기업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두 성인의 날선 비난 속에서도 도아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 손에 쥔 낡은 방울을 조용히 만질 뿐이었죠. 사실 도아는 어릴 적부터 이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를 보면 일단 무시부터 하기 마련이니까요. 가슴 한구석에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도아는 병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애써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닥치지 못해. 내가 결정한 일이다. 이 아이에겐 너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최 회장의 불호령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도아를 데리고 최근 문서가 사라진 비밀 서재로 향했습니다. 도아는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아가 귀신과 대화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도아는 공기의 흐름과 바닥에 남은 미세한 긁힘 자국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안이 참 차갑네요. 억울하게 쫓겨난 이들의 원혼이라도 붙은 모양입니다. 도아에 툭 던진 한마디에 지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 실장은 여전히 비웃으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원혼? 그런 뻔한 소리는 누구나 한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면 너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가게 될 거다. 도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재고 속에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샛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가 써진 부적들은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하지만 그것은 귀신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뒤흔들기 위해 도화가 놓은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불빛 뒤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일렁였고 도화는 홀로 방 안에 앉아 방울 소리를 죽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도화는 이 차가운 시선들을 뚫고 도둑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튿날 아침 평창동 저택의 공기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 차가웠습니다. 정 실장은 도화가 혹시나 도망이라도 갔을까 싶어 이른 새벽부터 서재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죠. 하지만 도화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꼿꼿이 앉아 맑은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귀신이라도 잡았느냐? 아니면 잠만 퍼질러 잔 것이냐? 정 실장의 비아냥에도 도화는 대답 대신 문틀 아래 붙여둔 노란 부적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최 회장과 아들 지훈까지 서재로 모여들자 도화는 천천히 일어나 부적을 떼어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이 방에 발없는 귀신이 다녀갔네요. 그런데 이상하죠? 귀신이라기엔 발걸음이 참 무겁습니다. 도화가 부적 뒷면을 뒤집자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가루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도화가 밤새 남몰래 문틈에 뿌려둔 아주 고운 송진 가루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면 신발 밑창에 묻어날 수밖에 없는 정교한 덫이었죠. 먼지가 좀 묻은 걸로 생사람을 잡으려 하는 거냐? 정 실장이 당황하며 소리를 높였지만 도화는 담담하게 최 회장의 아들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도화는 어제 저녁 가족들의 신발 상태와 미세한 걸음걸이를 이미 다 파헤친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서재를 찾은 분은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가 봅니다.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걸 보니 마음속에 숨긴 짐이 참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 순간 최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들 지훈은 최근 운동을 하다 발목을 다쳐 미세하게 절뚝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도화의 시선을 피하며 마른 침을 삼켰고 정 실장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화야, 그래서 그 도둑이 누군지 알아낸 거냐?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무시가 아닌 일말의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화는 다시 방울을 흔들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는 쥐가 스스로 튀어나오게끔 더 큰 미끼를 던져야 했으니까요. 귀신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 사람은 귀신보다 더한 거짓말을 하죠. 오늘 밤 제가 그 거짓말의 꼬리를 완전히 밟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신 복채는 잊지 마십시오. 당돌한 요구에도 최 회장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조명 아래 어린 무당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평창동 저택 마당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진 채 마당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만이 일렁이고 있었죠. 도화는 핏빛띠를 두른 의복을 갖춰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불꽃이 꺼지기 전에 도둑의 그림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죄를 품은 자는 이 방울 소리를 견디지 못할 테니까요. 도화가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묘했습니다. 일정하게 울리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고음으로 변하며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했죠. 사실 이것은 범인이 평소 소음에 예민하다는 강박증을 역이용한 도화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어르신,
죄 없는 사람에겐 맑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도둑의 귀에는 지옥의 비명으로 들릴 겁니다. 도화가 불꽃 속에 하얀 가루를 던지자 불길이 푸른색으로 변하며 기괴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주술이라며 경악했지만 이는 범인의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화의 정교한 연출이었습니다. 도화는 연기 속을 응시하다 갑자기 아들 지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련님, 왜 자꾸 손목을 만지십니까? 그 시계 안에서 누가 자꾸 말을 거나요? 지훈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초조할 때마다 시계 태엽을 만지던 그의 습관을 도화가 꿰뚫어 본 것이죠. 정 실장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도화는 그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실장님은 구두 끝이 참 깨끗하시네요. 어젯밤 서재에는 발 없는 귀신이 다녀갔는데 말이죠. 정 실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며 무너져 내리는 이 지옥 같은 광경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자, 이제 도둑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진짜 범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화의 말 한마디에 저택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도화의 뒤를 따라 비밀 금고가 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서재 안 도화의 손에 들린 방울이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최 회장과 아들 지훈, 그리고 정 실장의 시선이 도화가 가리킨 거대한 금고 앞으로 쏠렸죠. 도화는 천천히 금고 옆면의 장식용 벽 패널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어르신, 도둑은 멀리 있지 않았네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더니 사실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도화의 말에 아들 지훈은 뒤로 주춤거렸고 정 실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도화를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금고는 멀쩡히 닫혀있지 않으냐.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을 이 야밤에 불러내다니 내 놈의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정 실장의 고함에도 도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최 회장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실장님, 구두 뒷굽에 묻은 그 보라색 실밥. 어제 시장에서 배웠을 때부터 참 거슬렸거든요. 이 방에 깔린 카펫과 아주 똑같은 색이더군요. 그 순간 정 실장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도화는 방울을 내려놓고 패널 뒤에 숨겨진 작은 지문 인식기를 가리켰습니다. 최 회장조차 모르게 정 실장이 몰래 설치해둔 백도어 장치였습니다. 도화는 어제 오늘 저택을 돌아다니며 정 실장의 동선과 그가 특정 장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습관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실장님은 긴장하면 오른쪽 콧망울을 만지는 습관이 있으시더군요. 아까 마당에서 제가 가짜 구판을 벌일 때 실장님은 범인만이 아는 비밀 장소를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도화의 분석은 신들린 무당의 예언보다 더 정교하고 차가웠습니다. 정 실장은 부인하려 했지만 도화가 미리 설치해둔 거울, 반사 장치에 의해 정 실장이 몰래 서재를 드나들던 영상이 담긴 소형 캠코더를 꺼내 들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그 캠코더는 도화가 시장 상인에게 빌려온 낡은 물건이었지만 심리적으로 몰린 정 실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회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서. 정 실장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최 회장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화의 시선이 옆에 서 있던 아들 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도련님도 이제 그만 손을 떼시죠. 실장님과 짜고 장부를 넘기려던 계획 이미 틀어지셨잖아요.
지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아는 지훈의 손목시계 태엽 소리가 멈춘 것을 지적하며 그가 정 실장과 신호를 주고받던 방식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저태가는 이제 고함과 눈물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경악게 한 것은 범인의 정체보다 소년 도아의 변신이었습니다. 방울을 흔들며 신비로운 미소를 짓던 어린 무당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범죄자의 심리 궤적을 쫓는 사냥개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한 소년만이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넋이 나간 듯 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정말 귀신이 알려준 게 맞는 거냐? 도아는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한복 소매를 정리했습니다. 귀신은 죄 지은 사람의 머리 위에 앉아 있을 뿐이죠. 저는 그저 그 무게 때문에 고개가 꺾인 사람들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정 실장과 지훈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도아는 홀로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나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소녀는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운 것일까요? 저택의 소동이 잦아들 무렵 도아의 가방 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이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무속 서적이 아닌 누렇게 바랜 범죄 심리학 서적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저택의 서재. 최 회장은 정 실장과 아들이 끌려나간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려 조용히 짐을 챙기는 도아를 보았습니다. 소년의 손에 들린 낡은 방울은 이제 더 이상 신비로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너는 대체 누구냐? 정말 그 모든 걸 귀신이 알려준 게 아니란 말이냐? 도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 회장과 날카로우면서도 선한 눈매를 가진 한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이 사람은 설마 이 형사? 이진국 형사 아니냐? 이진국,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프로파일러로 불렸으나 10여 년 전 거대 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다 의문의 사고로 실종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아는 바로 그 이진국 형사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도아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도아야, 세상에 귀신은 없다. 오직 감추고 싶은 사람의 흔적만 있을 뿐이야. 도아는 그날 이후 아버지가 가르쳐준 관찰의 기술을 생존을 위한 가면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진국 형사는 최 회장에게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30년 전 최 회장이 사업 초기 거대 조직의 협박에 못 이겨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최 회장은 조직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이 형사가 자신의 몸을 던져 그를 구출해냈죠. 최 회장에게 이진국은 생명의 은인이자 이 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정의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도아와 할머니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쫓던 범죄 조직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도아는 자신의 천재적인 관찰력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애기동자라는 가면이었습니다. 귀신을 보는 미친 아이로 살아야만 비로소 안전할 수 있었고 동시에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내어 할머니의 약값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회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아버지 사진 옆에 있던 그 얼굴임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님 구두에 묻은 실밥을 보고 확신했죠. 범인은 회장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밀을 공유하던 사람이라는 거요. 도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0년 넘게 쌓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아는 신기가 있어서 금고 위치를 맞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사 일지를 달달 외우며 배운 심리적 요새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었죠. 최 회장 같은 자수성가형 인물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왼쪽 그리고 시선이 가장 잘 닿는 풍경화 뒤에 숨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도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형사의 아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아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한 이유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 지켜주려 했던 시장 상인들의 철거, 보상금 마련과 할머니의 마지막 수술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만 저는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것만 보였거든요. 도아는 이제 더 이상 방울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처음으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무당이라는 가짜 껍데기를 벗어던진 도아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정의로웠던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소년의 가녀린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이자 다시는 이 아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노신사의 굳은 맹세였습니다. 저택을 감싸던 차가운 공기는 어느덧 새벽녘의 부드러운 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아의 정체가 밝혀진 이 순간,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도둑잡기를 넘어 잃어버린 정의와 인연을 찾아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평온한 새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평창동 대저택의 차가운 서재에서 도아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밤, 최 회장은 밤이 새도록 도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홀로 감당했을 아이의 고독과 공포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듯했죠. 최 회장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도아가 그토록 걱정하던 할머니를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낡고 좁은 시장통 방구석에서 쿨럭이던 할머니는 최 회장이 보낸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 비로소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도아야, 이제 더 이상 저 무거운 한복은 입지 않아도 된다.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켰듯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단단하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도아가 요구했던 복채 5천만 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도아는 그 돈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도아는 그 길로 자신을 무시하고 때로는 이용했던 시장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서부 시장 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소년이 늘 보던 꾀죄죄한 애기 동자가 아닌 말끔한 교복 차림의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아는 최 회장과 함께 시장 상인들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에 쫓겨나지 않도록 시장 부지를 매입해 상생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애기 동자, 아니 도아야, 내가 정말 우리를 살린 거냐? 생선가게 김 씨는 비릿한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아를 공짜 점쟁이 취급하며 조롱하던 상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지만 도아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자신의 작은 용기로 인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년의 가슴 속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 실장과 아들이 비워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도아를 단순한 은인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양자로 삼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아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억지로 방울을 흔들며 귀신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남긴 수사일지 대신 교과서를 펼치고 사람들의 죄악이 아닌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할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 도아는 처음으로 시장 골목 평상에 앉아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욕심 섞인 흔적들만 보이던 그 하늘이 이제는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고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제 이름으로 살아갈게요. 도아의 곁에는 어느새 최 회장이 다가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낡은 방울은 이제 저택 서재의 가장 깊은 곳, 이진국 형사의 사진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것은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소년이 지켜낸 진실과 정의의 훈장이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서부시장의 애기동자 이야기를 전설처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설의 끝은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실을 찾아낸 한 소년과 그 소년의 진심을 알아본 한 노신사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부시장의 낡은 점집 앞을 지키던 애기동자의 깃발은 진작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현대식으로 단장된 시장 상인들의 쉼터와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가끔 그 기적 같았던 소년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나누곤 합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시장 입구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짙은 한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매를 가진 청년. 바로 성인이 된 도아였습니다. 도아는 최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학업을 마쳤고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진실을 밝히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아야, 아니, 이제는 이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생선가게 김 씨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모습으로 달려나와 도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아는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상인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도아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방울을 흔들지 않습니다. 대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법정에서 증명해내고 있었죠. 최 회장 역시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이 되었지만 도아를 친아들 그 이상으로 아끼며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평창동 서재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밤 푸른 불꽃을 피우며 가짜 구판을 벌였던 17살 소년의 당돌함을 추억하며 말이죠. 회장님, 그때 제가 5천만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아의 물음에 최 회장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돈이 아니었어도 나는 너를 알아봤을 게다. 진실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빛이 나는 법이니까. 도아의 할머니는 손자가 멋진 성인이 된 모습을 지켜보시다 몇 년 전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유품 속에는 도아가 시장통에서 흔들던 그 낡은 놋방울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아에게 그 방울은 더 이상 가짜 무당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버티게 해준 생존의 흔적이자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운명의 끈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린 무당의 가면을 쓰고 세상의 조롱을 견뎌냈던 한 소년. 그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았고 탐욕이 아닌 정의를 쫓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도아가 겪었던 것 같은 모진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바람 속에서도 진실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를 돕는 귀한 인연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진실한 마음 속에 있다. 도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아와 최 회장의 인연처럼 기적 같은 만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은 다음에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